위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는 제4차사회공과 평생직업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우선 제가 대표와 이대현 화산 대표님의 평생직업교육 시범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전문대 장학금 지원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님의 현황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전문대학 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최성부 전문대학 정책과장의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원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석 때문에 쉬셨을 텐데 열흘이라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열흘 동안 나라 전체가 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군요. 여러분들 푹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저희들이 만나는 것도 네 번째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있습니다만은 좋은 의견 많이 전개하시고 우리나라 전문대학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컨퍼런스 현장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UNN 뉴스 사이트와 한국대학신문 신문 지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최영석 사무총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최영석 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레지던트 썸밋이 반환점을 돌아서요. 4차 컨퍼런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전문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을 우리 총장님들께서 같이 논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전문대학계에서는 지금 이 프레지던트 썸밋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제도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작성하고 또 전문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장학재단에서 전문대학 지원 방안에 대한 현황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오늘도 전문대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1부, 2부 순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1부 순서에 5분이 발제를 하고 또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이렇게 배정해 주신 대로 시간을 맞춰 주시면 좋겠는데요. 발제를 맡으신 정지선 박사님께서는 20분 내로 발제를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김재현 부총장님께서는 15분, 또 지정 토론을 해 주실 우리 박명호 총장님하고 윤승진 총장님께서는 10분 내로 그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양옥 이사장님께서도 10분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순서가 한 5시 10분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까지 끝나면 정지선 본부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일부 순서를 마치고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동안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25분에 이제 2부 순서를 우리 오산대학교의 정여성 총장님께서 좌장이 돼서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정지선 본부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선 본부장님께서는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고 고려대학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하셔서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정지선 본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 정지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또 감히 4차 산업혁명 또 평생직업교육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요즘에 제일 큰 화두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고요. 총장님들의 서밋 모임에서도 많이 다루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고 또 평생 직업교육 발전에 대해서 또 이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저희 직능원에 이용순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발표를 해주셨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가 될까봐 저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바탕에서 해외에서는 어떠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을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IT라는 거죠. 근데 이 IT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이 이미 IT 기술에 의한 발전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고 그 IT에 기반한 그 융합 기술의 발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T가 다른 알파와 결합했을 때 융합 산업이 되고 그 융합에 의한 그 기술의 발전, 그것이 또 디지털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것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마디로 그 특성을 말한다면 이 변화와 발전이 IT가 다른 알파와 결합했을 때 상당히 그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발전의 영향이 그 산업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삶의 방향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자체가 불확실하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예측과 전망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산업과 발전의 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직업 능력, 역량 이런 것도 불확실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도 이 문화랑 삶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하고 그 발전의 속도나 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과 독일이 아시다시피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특히 정부보다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과 독일이 쌍벽을 이루는 IT 그 4차 산업혁명의 선진 주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상당히 그 웨어러블 산업이라든지 지능형 로봇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예산 투자를 또 크게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 자동차와 드론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40%와 70%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변화하는 그리고 예측이 불허한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면 이미 다 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직업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생 교육의 주축을 담당해야 될 기관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고령화 사회, 지금은 이제 고령 사회이죠. 이미 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가 2018년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빨리 와서 이미 2017년 8월 말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사회가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 직업 교육이 담당해야 될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등 단계 직업 교육보다는 고등 직업 교육 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아져서 직업 교육 대학 가칭입니다만 이 직업 교육 대학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여기에 대한 정책이 많이 필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세계 경제 포럼 그 다보스 포럼인 세계 경제 포럼의 그 포럼을 보고서로 만든 슈밥이 예측한 이 필요 역량입니다. 2020년에는 멀지 않은 2020년이죠. 당장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그 필요성이 증가하는 역량이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역량, 누구랑 소통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일, 혼자 해서 이겨내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해서 큰 걸 이룰 수 있는 이 사회적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기업이 이 혁명을 산업의 발전을 주도를 했고요. 근데 기업만이 아니라 또 정부에서도 직업 재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서 기업과 정부가 손발이 착착 맞아가는 그런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의 직업교육 또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이 소통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또 생산자들이 같이 만나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산되고 수요가 파악이 되고 이러한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업교육에서도 독일에서는 플랫폼이 강조가 되어서 직업교육 플랫폼에서는 정부 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산업계, 노조, 학계, 정당들이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해가 되는 그 수요자, 학생들 또 학부모들도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직업교육 4.0 정책 설계 플랫폼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일의 기업 교육이 독일은 항상 기업이 앞서서 발전을 하니까 기업 교육의 변화 사례들 몇 가지 제시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아까 그 필요한 역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라는 데 발맞추어서 덴마크의 그 올보로 대학이
그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중요한 저 유명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교육 이것을 앞서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올보로 대학의 사례를 간략히 보면 이 학교는 대학에 입학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4~5명의 그룹을 짜서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 배우는데 그 문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 어디 이론에 있거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기업체나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탐구해야 될 문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그 문제 협조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몇 학기를 보내고 학위도 수여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평가에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풀고자 하는 문제 혹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뭐가 만들어졌는가 그 유용성과 활용성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학습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크를 통한 나노 디그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IT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IT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나노 디그리를 수여함으로써 이 나노 디그리를 가진 사람은 이 지금 가장 필요한 IT 기술을 가졌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도 수월하게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IT를 기반으로 한 그 교육이 많이 혁신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말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미국 그 직업교육의 특성은 직업교육 변화의 특성은 이런 인문과정인 거죠. 지금까지 직업기술교육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이 이제는 그 직업교육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이 잘 되려면 인문 소양 별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육 훈련 시설 또 역량을 기르는 이런 센터들에서도 그 시설 자체를 디지털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교육에서의 그 교수학습 수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디지털화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즘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이 디지털 게임 혹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함으로써 직업 교육이 참 매력적이다. 나도 저런 직업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직업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서 직업 교육이 이제까지는 뭐 지루하고 패자들이 가는 데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버리고 정말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더 유치하는 이런 그 직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직업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시해야 될 게 바로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또 고숙련 기술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스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 교육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기초 역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기초 역량을 다시 교육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전문대학에서만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중등교육 단계에서 좀 많이 협조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소통의 플랫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부가 만드는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탑다운식의 정책 결정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수요자의 의견 또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육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평생 직업 교육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직업교육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대로 2017년까지는 전문대학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또 그 교육부의 기능이 이제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이 방금 바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그리고 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이 3자가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발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2번에 나와 있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에 대해서 교육부가 평생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마스터 플랜의 범위는 평생 직업교육은 중등, 고등만이 아니라 성인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까지, 향후 10년까지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직업능력개발원하고 그 마스터 플랜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뵐 때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직업교육이 모든 정책, 교육 정책이 그랬지만 탑다운식으로 되었다면 이제는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 이거 독일의 그 소통 플랫폼 구축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마스터 플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적인 합리성보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절차적인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위원회 또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정책 목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중요시하고 스쿨 투 웍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스쿨 투 웍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워크 투 스쿨 체제도 중요시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 교육에서 전문 대학이 차지해야 될 위치는 성인 교육까지 받아들여야 할 좀 커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영역을 7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 중,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만 시작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직업교육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진로와 자격 제도까지 한꺼번에 엮어서 영역별로 마스터 플랜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목표로 하는 내용은 이제까지의 학습의 양이 전생에 걸쳐서 학습의 양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서 그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저절로 뭐 사회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학습의 양이 대학 입학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이었다면 그거 학습 곡선을 바꿔보자. 초중등 대학 초반기까지는
내가 원하는 그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나의 소질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좀 것에 집중을 둬서 흥미있는 교육, 학습에 대해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이런 거로 가다가 그것이 정해지고 나서 좀 집중을 하고 또 평생 성인이 되어서 더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곡선을 그려볼 수 있도록 가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마스터 플랜이 거기에 대해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평생 직업교육에 관한 과제를 논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직능원에서 평생 직업교육에 관한 과제를 초안을 이제 내놓으면 이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이번 해에 이루어질 얘기니까 12월까지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미래 직업 교육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범부처가 참여해서 직업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랑 고용부만이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수요자, 학부모, 학생, 교사, 교수 또 일반인들도 이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아마 이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해 12월까지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논의된 이러한 초안적인 과제에 대해서 내년 초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평생 직업 교육 과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마스터 플랜이 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내년 5월에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각 부처가 참여해서 내년 하반기에 작업을 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좀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 대로 총장님들께 더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호산대학의 김재현 부총장님께서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총장님들 반갑습니다. 호산대학교에서 부총장 겸 그 특성화 사업단장 맡으면서 그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 이끌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이 잘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과 또 지혜를 갖고 계시는 총장님들께 이제 저희 대학의 이 작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고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은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사업의 4영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모듈식 실무형 비학위 학위 통합 운영이라는 과제를 목표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 평생직업교육대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뭐 사업을 안 하시는 대학에서도 계약학과나 학점은행제 그리고 단기 교육 과정은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평생 교육이 아니라 평생 직업 교육이기 때문에 취업과 창업에 포커스를 둔 그런 비학위 과정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그 학점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학위 과정을 한다고 해서 학점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고요. 10개 대학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에 한 4만 4천 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한 2,200명 정도가 되고 창업도 한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저희 권역별로 있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없습니다. 예, 학습자 수가 2014년에는 한 3,000명 정도이던 것이 매년 증가를 해서 2016년에는 한 2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학이 수요자를 발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학습자들이 전문대학에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자 수 역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개 대학의 학습자를 연령대별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40대부터 60대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재직자나 아니면은 이제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40대, 50대 이 중년층이 인생 2모작이나 3모작 전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런 이제 시사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의 사업의 추진 과정입니다.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에서 6대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평생직업교육은 바로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하는 요 분야에 맞물리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네스코에서는 Education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이를 위한 학습, 그리고 OECD에서는 Lifelong Learning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좀 사업의 철학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Employability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해서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철학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50km, 그러니까 저희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50km 안에 있는 산업 단지들을 매핑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또 산업 단지의 사정으로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보시면 대구나 경산 그리고 영천, 문경, 구미까지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즉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저희 교수님들이 새벽 6시건 밤 8시건 찾아가서 그 기업에 맞는 그 HRD 프로그램을 제공 있는 저희 특성화 사업의 비전과 전략 과제입니다. 저희는 아이스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을 설정을 하고 이 4가지를 충족을 시켜서 결국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직업교육대학, 그러니까 20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080까지를 아우르는 그러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왼쪽 편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대학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의 샘플 수를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또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대학의 중장기하고 특성화 사업의 전략들을 이제 조정하는, 그러니까 얼라인 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아마 다른 대학에서도 다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체제 개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마 여기 군장대학교나 모포과학대학교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학위 과정을 받아서 이분들을 가르쳐서 학위 과정하고 통합을 시키고 또 학점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부터 해서 학적, 학사, 교무,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입학 역시도 3월달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정이 개설되면 바로 입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의 체제 개편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직업교육본부를 만들어서 학점은행제가 돌아가는 평생교육원,
그리고 여기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대학이 경산시청에 인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센터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에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경산시에 신청을 해서 이 센터 인가를 받고 여기에서 저희가 직능원에 자격 신청도 해서 민간 자격증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편 과정인데요. 아마 평생직업교육대학이 아마 일반 대학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정원 감축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이 왔을 때 충원율이나 취업률에서도 일반 대학은 다 빼줍니다. 하지만 이 전문대가 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성인 학습자들이 학위 과정에 와도 충원율에 다 들어가고 취업률에 있어서도 이분들을 분모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대학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나 정원 감축을 30에서 50% 정도까지 평직대들이 했고 저희 대학은 2015년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5% 34.5%의 정원 감축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보건계열의 증원으로 인해서 내년도 되면 한 38% 정도의 정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구조조정 없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고 지원에 특히 등록금 감소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교직원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이 선배 교수님들이 또 후배 교수님들을 위해서 또 용퇴를 해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인력 양성 역시 지역의 산업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북도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구광역시의 발전 종합계획을 수렴을 해서 인력 양성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아마 에디나 ISD 그리고 디겐캐리 요거는 일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 직업교육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체제적으로 개발해라. 체제적으로 개발하라는 것의 의미는 수요에 기반해라. 결국은 수요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분석을 해서 체계적인 과정으로 또 NCS 기반의 그런 비학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NCS 부분을 2015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교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대학 사정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잠깐 좀 멈춘 상황인데요.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가서 저희는 이제 ODA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아직 원조를 받아야 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저희가 조금 NCS라고 하는 국가가 만든 아주 좋은 시스템을 수출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는 한 4,000명, 그리고 2016년에는 한 8,000명, 그리고 2017년 지금 한 10월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 비학위 과정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대표 성과가 있는데요. 명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직대 10개가 한국 품질 명장이나 대한민국 명장분들을 모셔서 도제식 명장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역시 저희도 10개 과정을 열어서 124명의 수료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는 특히나 이 지역이 복지하고 보건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은 뭐 병원이 아니라 요양과 관련된 그런 병원들이 많기 저희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런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해서 창업을 27건 시켰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과정을 좀 총장님들께 말씀드리고자 뽑아봤습니다. 고숙련 미용 명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미용 명장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을 저희가 석자 교수로 모셔서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본인만의 이 휴먼웨어를 우리 학생들과 지역에 계시는 미용실 원장님들께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용접 전문가 심화 취업 과정,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학교에 맞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인근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폴리텍 대학도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달성, 대구, 구미 이렇게 MOU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폴리텍 대학은 훈련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나 혹은 이 직업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목마르다, 본인들이 좀 가르치기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같이 한번 손을 잡고 해보자라고 해서 폴리텍 대학하고도 같이 직업 기초 역량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통 천연 발효 염색 명장이 있습니다. 안동에 계시는데요. 요분을 제가 모셔다가 염색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풀과 관련된, 그러니까 염색을 할 때 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특허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특허를 출원했고 작년에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작지만 학교 요거는 이제 명장, 그리고 학교의 산단, 요렇게 이제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서 작지만 학교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자체에서도 그 국평원의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배달 강좌라고 해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분들이 개발을 하고 자원봉사식으로 1,000명의 강사를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일정 수의 인원이 모인 곳에 가서 학습을 배달해주는 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수익 측면이 아니라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러닝 버스, 그러니까 여기 버스에다가 저희가 장비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태워서 마을 회관이나 양로원이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샵이 있는데요. 러닝샵은 저희가 평생교육사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습자분들이 오면 그냥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나 하고자 하는 어떤 취업 분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상담에 기반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러닝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국에 러닝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러닝샵입니다. 그러니까 러닝샵에 오면 지역 사회에 있는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교육과 관련된 과정들을 평생교육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끌어다가 그분들에게 굳이 저희 대학이 아니라도 이런 곳에 가면 배울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 정보의 그런 메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호산대학교.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기회가 없던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기회가 없던 시골의 할머니. 아래 위 하얀 한복에 감투를 쓴 할아버지 앞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입니다. 갓난아기 모형 위에 손가락을 얹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지역대학이 시골 마을을 직접 찾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래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한 가지씩 배우면은 젊은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기도. 시골 마을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차례상에 올라간 음식을 유심히 살펴보고 또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다시 활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법도 배웁니다. 많이 교육도 받는 기회 있으면 우리 열심히 한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된
이 학습의 경력을 대학이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학습자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아직은 잘 안 되고 학습병행 학점 인정을 해준다면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끝에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생애 단계별로 학습 이력을 계속 축적하는 것인데 이 부분하고 저희가 연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이 신청을 뭐 바빠서 못 하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학습의 경력이 자동으로 국가가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장 도제 과정입니다. 저희가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명장 8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석좌 교수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분의 명장 분들이 석좌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저희 비학위 과정도 하시고 학위 과정에 있는 이 오른쪽의 그림은 저희 호텔 외식 조리과 학생들에게 그 박찬희라고 하는 그 여부셨던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또 자긍심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요 중에 2명은 지금 호주의 셰프로 해외 취업까지 갔습니다. 예,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10개 대학이 비록 2014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전문 대학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례를